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지만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20대 중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가 굉장히 많은 집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은 참 믿음직스런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외동아들의 3대 독자인 남편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도 시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냥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거면 돼. 그러기 전까지 사람 취급받을 생각 마. 우리 집은 그런 집이다. 아들씨가 얼마나 귀한데 알겠니? 나도 너네 시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당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란 자고로 그런 존재이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말고 네 운명에 수긍하렴. 알겠니? 내가 해줄 말은 이것뿐이야. 예쁨 받기도 미움 받기도 너에게 달려있어. 전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요. 제가 잘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예쁜 며느리는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된다. 우리 집은 딸 소녀는 필요 없어. 모든 재산 다 아들들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 알아. 어차피 딸 낳아도 소용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 네가 해야 될 사명이자 이 집에 시집 온 이유니까. 알겠지? 처음부터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저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시대라면 어느 며느리가 붙어있을까 싶지만 그때는 참 왜 이렇게 참고 살기만 했는지. 저 역시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끔찍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당시 드물게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서러움을 남편이 다 보상해주는 듯 했어요. 제 마음도 헤아려주고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간에서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이 사실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제 편인 것 같아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남편 때문이라도요. 우리 엄마가 워낙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던 분이야. 네가 이해해줘. 옛날 분이라서 그러신 거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엄마인데. 너한테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줘. 아마 떡두꺼비 같은 손자만 낳아주면 정말 엄마가 정말 잘해주실 거야. 우리 할머니도 그랬거든. 남아선호 사성이 강한 분이니까 이해해줘. 내가 미안하다. 뭐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 독자 집안인 거 다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 눈에 잘 들게 행동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왕 이렇게 가족이 된 거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요즘 시대에 너무 아들아들하면 안 되는 건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가 너무 심할 땐 제지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내가 너랑 결혼했지 엄마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믿지? 우리 잘 살아보자, 창수가. 항상 고마워. 남편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해줬지만 그래도 남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애써 좋은 척을 많이 했던 과거였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모든 식구들의 밥을 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침 먹은 거 치우고 또 때 되면 시어머니 점심밥 차려드리고 점심 먹은 거 치우고 또 저녁 준비하고 중간중간 시장 보고 청소하고 고단했어요. 그것보다 더 고단한 건
깔끔한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더 고단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사사건건 못마땅해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당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절 대하셨어요. 본인은 더 많은 것도 당했으니 넌 이 정도면 약하다 하면서 본인의 시집살이를 정당화하시는 분이었죠. 그래도 그때까진 며느리가 처음이기도 했으니 그저 이런 건 줄로만 알았어요. 아유, 넌 왜 이렇게 애가 깔끔하지 못해? 여기 먼지 안 보이냐? 대충 닦지 말고 쓱쓱 닦으란 말이야. 걸레 빨아가면서. 아, 거긴 아직 안 닦은 데예요. 제가 이걸 하고 닦을 거니까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천천히 닦을 테니까요. 뭐야? 시애미가 여기 먼저 닦으라면 닦으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대꾸 하는 거야? 나 때는 너네 시할머니가 이거 하라고 하면 바로 네 하면서 했어. 알겠니? 요즘 애들은 하여간 말이 많아. 시키면 할 것이지. 너네 시할머니였으면 벌써 뺨 한 대 올라갔다. 알아? 나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야. 네가 시할머니를 겪어봤어야 했는데 아주. 어머님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러게요. 어머님한테 얘기 들으면 시할머니가 아주 보통 분은 아니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넌 얼마나 편한 거니? 아주 행복하다 생각하고 지내라. 알겠어? 네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이나 올 수 있는 몸이야? 가진 것 꼴랑 한 푼도 없이 몸뚱이만 왔으면 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난 그래도 시집 올 때 너 정도는 아니었다. 수저 세트 하나 들고 왔어. 뭐 이런 말 해봤자 너랑 우리 아들 결혼 되돌릴 수 없겠지만 말이야. 아휴, 말해 뭐하니. 속상하긴 매한가지인데. 어머님, 그 얘긴 안 하셨으면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제 탓도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랑 돈 버는 거랑 참 다르다. 그치? 팔자 무시 못한다. 너도 꼭 그 팔자 닮을 거야. 너네 부모 팔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늘 시할머니와 본인을 비교하면서 제가 편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 제가 결혼 당시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다는 걸로 미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해가지 못한 건 사실이기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헛살았단 식으로 얘기하시는 시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죠. 늘 이런 게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뇌 속에 살림살이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저런 미소가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덩달아 남편도 말이죠. 참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는구나 했어요. 어머님이 노래 부르던 손주를 가졌으니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어머님도 이젠 조금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임신은 저희 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게 생겼어요. 장숙이 임신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임신 말이에요. 참 좋으시죠?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잘했어. 그래,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는 낳아야지. 우리 정배 닮았으면 인물은 훤할 거야. 안 그러니? 이제 네 몸은 온전한 네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돼. 알겠어?
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얼마 만에 보는 어머님의 웃음인지, 안 그래요? 아유, 그러냐? 내가 우리 정배 가졌을 때만큼 기쁘다 아주.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지. 잘했다. 네가 제일 잘한 일이구나. 우리 정배 아이 가진 거.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아이고 어쨌든 기분은 너무 좋다. 최고야 최고. 사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님의 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왔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내 새끼니 내가 귀하게 키워야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 몸을 귀하게 여기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는 어머님과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배아파 나와보니 참 너무 귀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으니 어머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저기 논산 땅 우리 손자 이름으로 해줘야겠다. 안 그러니?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장손이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미리미리 해주는 거지. 곱게만 자라라. 우리 손자. 아주 털끝 하나 다치면 안 돼. 어머님, 그렇게도 좋으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정배 씨도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고요. 당연하지. 그래도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을 했구나.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안 그러니? 우리 손자 아주 멋지게 키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도 우리 손자랑 아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해. 알겠지? 어머님의 뼈 있는 말에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손주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구나 했어요. 아들 커가는 재롱에 손주 커가는 재롱에 저희 집은 웃을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저희에게 아주 어두운 일이 닥치고야 말았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머님과 아들이 시장을 갔다 오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시장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 그날부터 폐인이 되었죠. 하지만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건 어머님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져서 힘든 저에게 어머님은 본인의 죄를 덜고 싶었는지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저를 더욱더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몸도 마음도 참 지쳐가더라고요. 우리 윤재 좀 찾아줘요. 네, 아주머니? 우리 윤재 알잖아요. 아니, 어머님 옆에 있었다고 했는데 없어졌거든요. 네? 아니, 아까 윤재 옆에 있었는데 그새 어디 간 거야? 아니, 우리도 찾아볼 테니까 좀 진정 좀 해요. 아유, 이러다 엄마가 죽겠네. 전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윤재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윤재 좀 제발 찾아주세요, 아주머니들. 제발요. 아유,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가 분명히 손 붙잡고 있었거든. 그 조그만 게 어디 갔대, 정말? 아이고, 어떡해, 우리 윤재 엄마. 절도와 시장 상인들은 같이 찾아 나서 주었지만 그 뒤로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암흑이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저보고 쓸모없는 년, 나가서 뒤질년이라고 욕을 서슴지 않았고 남편 또한 저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늘 보기 일쑤였어요.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건 우리 아들이 없어졌는데 저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지는 날들이었죠. 나가 띠질 년, 쓸모없는 년. 네가 없어져야지. 왜 우리 장손이 없어지길. 윤재 찾을 때까지 들어오지도 마. 너 같은 건 어미도 아니다. 네가 그날 시장만 갔어도 이랬겠니? 아주 기막히지. 어쩜 이리 쓸모가 없어? 정말 못 산다, 진짜. 어머니, 너무한 건 어머님이세요. 그때 어머님만 잘 보셨어도 윤재 실종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제 탓으로 돌리셔야 속 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우리 윤재 찾죠. 밥이 넘어가냐? 아주 뻔뻔하다 너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우리 애가 돌아와.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 자식이에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어머님 원망스러워요. 윤재 제가 꼭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탓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테니까요. 당신도 그만해. 지금 4년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매번 이렇게 애엄마 탓만 하면 윤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 사람도 힘들어요. 나 나갔다 올게. 당신도 밥 좀 먹어. 이러다 죽겠어. 말로는 절 위해 주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차가워져만 갔어요. 아마도 제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남편도 제가 하필 그날 시장에 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아들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인상착의가 있다고 하면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전 점점 더 페인이 되어갔죠. 살아서 뭐하나 아들 잃어버린 어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지만 차마 우리 아들을 찾기 전까지 죽을 수조차도 없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우리 아들 잃어버려 놓고 이렇게 편하게 목숨을 끊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딜 들어와? 이 길로 나가버려.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이 집에 들어오냐? 나가 뒤져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나가란 말이야. 정배야, 이것이랑 이혼해. 나 이 얼굴 보고 못 산다. 새 출발하란 말이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아들 잡아먹은 것이랑 상종을 해? 나 저거 보면 혈압 올라가서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헤어져 당장. 너네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아들 잡아먹은 것이요? 손주 잡아먹은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얼굴 보는 거 역겨워요. 어머님이 우리 윤재만 안 데리고 나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죽지 못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제 가슴이 더 찢어져요. 어민 제가 더 찢어진다고요. 뚫린 주둥이라고 내뱉는 거야 지금? 그래, 내 탓이라 이거지? 이 노인네가 정말 잘못이라고? 에휴, 너 어쩜 이렇게 뻔뻔하냐? 그날 네가 시장만 갔어도 내가 윤재 데리고 나갔겠니? 그러니 네 잘못이지. 왜 나랑 윤재랑 시장을 가게 하냔 말이야?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목숨까지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어머님과 끝까지 싸울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저 우리 아들만 잘 돌아온다면 그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죽지 못해 말이죠. 전국에 공고도 많이 내보고 이 보육원 저 보육원 안 가본 곳이 없이 달려갔죠. 갈 땐 참 들뜬 마음으로 갔지만 항상 올 때는 실망감을 가득 안고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했다. 나도 지쳐. 너 이런 모습 보는 거. 그냥 우리 윤재 가슴에 묻어주고 다시 시작하자. 어? 아니, 나 이대로 윤재 못 잊어. 윤재만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알아? 당신은 아들 잊기가 쉬워?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부터 챙기란 말이야. 엄마가 힘들게 하면 분가할까? 이제 와서 날 챙겨? 당신 눈빛에 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 알아? 그래, 이 집에선 나만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지? 그 말이 아니잖아. 나도 너랑 엄마 사이에서 지쳐서 그래. 그래도 어쩌겠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남편은 분가를 하자며 저에게 사람답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쉬울 수 있어도 전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끝까지 아들을 찾으러 다녔죠. 갔던 곳이라도 다시 갔어요. 정말 제 청춘은 아들 찾는 걸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느덧 저도 40대가 되어갔죠. 하지만 희망은 절대 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날들이 지났고 어머님도 어느덧 많이 연로해지셨어요. 자주 아프고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잦았죠. 그날도 역시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입원 후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님을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전 역시나 똑같이 아들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기에 잘 못 드시는 어머님에게 이것저것 음식을 해서 갖다 주었어요. 어머님이 그나마 좋아하시는 김치죽을 써서 바쁜 와중에 어머님께 들려 식사를 전달하러 갔었죠. 아무리 절 미워하고 모질게 하셔도 어머님이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큰 어른이라고 시가 식구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또 거기서 제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김치죽 좀 써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통 못 드셨으니까 이거라도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죽으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네. 죽을 써와? 거기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함부로 먹냐? 이 기회다 싶어서 너 신났지? 나 이제 죽으라고 비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반갑다. 네 속내가 어떤 줄 알고? 아유, 그만하세요, 어르신. 윤재 엄마도 마음이 그게 아닐 텐데. 어르신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서도 참 어쩜 그렇게 윤재 엄마를 못 잡아먹으셔? 못 잡아먹긴. 저것이 우리 집에 와서 다 원흉이야. 아주 잘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날도 저게 시장만 팠었어도. 시어머니는 제가 문병 선물로 쏘아간 김치죽을 맛도 안 보고 그 길로 병원 퇴식대에 내버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벙찌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든 걸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저 어머님 원망 많이 했지만 그래도 혹여나 어머님 탓이라고 여겨지면 정말 살기 힘들까봐 그래 내 탓이라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책임 전가해서 마음이 편하시다면 평생 그러고 사세요 그럼. 그게 나으실 테니까. 뭐야? 그래, 네 속내가 그거지? 평생 날 원망했다 이거지? 복이라곤 더럽게 없어서 자식 하나 못 지킨 게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넌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알아? 내 손자 네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너 같은 년 나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요. 어머님이 잃어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 잘못인 줄 알고 있지만 그냥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제 지겹네요. 이 모든 것들 정말. 어머님은 역시나 또 막말을 쏟아냈고 전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때 저희의 정적을 깬 건 배식 아주머니께서 어머님이 퇴직구해버린 죽통을 들고 어머님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식 아주머니가 죽통을 여는 순간 모여있던 시가 식구 포함 온 집이 울며불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리고 전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웃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보온병 진짜로 버릴 거예요? 안에 죽 말고도 뭐 서류 같은 거랑 사진 같은 거 다 들어있는데 다 버려요? 어머머, 이게 뭐야? 웬 남자 사람 사진이네? 아유, 이거 그쪽 내 집 거 아니에요? 이거 서류 챙겨요, 어서. 이런 거 잘 챙겨야 해요. 아니, 이 잡다한 것들은 또 뭐야? 어디 좀 봐요. 죽 말고 뭐가 더 있었어요? 아유, 이혼하겠다는 서류냐? 이제서야 이혼한다고? 그거 잘 됐구나 아주. 진작 이혼했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새장가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또 낳았을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 서류 더미가 뭔지. 참 어머님 생각해서 기뻐하실 생각에 가져온 건데 역시나 어머님은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 그걸 받아들고 서류를 보셨죠.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가 식구들도 울며불며 바들바들 떨었고요. 사실 거기 안에 있는 서류는 제가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찾았다는 증명 서류와 함께 아들의 사진들이었어요. 20여 년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말로는 내 탓을 하셨지만 속으로 본인이 더 문드러졌을 어머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그날도 모든 제 탓을 하시며 죽도 거부하시고 서류조차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서류를 들고 그렇게 울며불며 하셨던 거고요. 아니, 우리 윤재 찾았어? 아니, 어디서 찾았니? 왜 지금에서야 말을 해?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윤재 맞니? 유전자 검사 다 끝났고 시장 근처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자식 없는 사람한테 입양되었네요. 그분이 우리 윤재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거고요. 윤재도 만났어요. 어릴 때 윤재랑 아주 똑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노릇은 그만하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가기가 힘드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이제 윤재도 찾았겠다. 속 시원히 나갈게요. 미련 없이 말이죠.
너 나가는 거 나 아주 상관없다. 나가든지 말든지 우리 윤재만 내 눈앞에 데려다 놔.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애비야, 들었지? 저거 나간댄다. 이제 이혼해버려 아주. 윤재도 찾았다고 하니까 그냥 쟤보고 당장 나가라고 해. 얼른.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지치지도 않아요?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어머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윤재 잃어버렸던 거 솔직히 다 어머니 탓이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미리 약속한 잃어버린 아들이 병실로 왔어요. 아들도 그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다는 건 잘 알더라고요. 양부모 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어서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재는 할머니께 인사도 하고 남편 그리고 친척들한테 인사를 차례대로 했어요. 그리고 촌철살인을 날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희 엄마만 봐도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혼자서 절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얼굴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만 봐도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다 알겠네요. 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잊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 여기 왔지만 아까 밖에서 할머니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참 엄마를 위로해주고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20여 년을 이렇게 지내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아들은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단순히 상황 파악만으로도 대번에 모든 걸 꿰뚫어 보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인사만을 하고 병실을 나가려고 했죠.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들은 제 아들을 붙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 눈빛은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기대하며 이 병원에 왔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 눈빛이었죠. 윤재야, 난 이 할미다. 내가 너 물려주려고 이 땅도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 알아? 네 어미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넌 우리 집 장손이야. 이제 할머니랑 너희 아버지랑 이렇게 살자. 이 모든 재산 다 네 거야. 이제 날개를 펼 수 있다고. 아,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벌 만큼 벌고 있고요. 할머니 너무하시네요.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엄마 혼자 지금까지 전단지에 안 다닌 데가 없다고 하던데 집에서 절 그렇게 찾으면 제가 돌아오나요? 엄마한테 제가 더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희 할머니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 응?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윤재야. 그래, 윤재야. 이 할미 이제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할미랑 우리 집 가자. 우리 윤재 이 할미가 다 해줄 거야. 넌 이제 기공자 될 일만 남았다고. 이 할미께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어서 내 손자로 다시 돌아와 주렴. 어디서 거지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넌 그렇게 살 애가 아니야. 알겠어? 우리 장손, 우리 손자 이제 할미랑 가자꾸나. 그거면 여한이 없어. 거지같이 살았다고요? 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절 키워주셨는데 진짜 인성 알만하네요, 할머니. 어머님은 아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본인 집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아들은 끝끝내 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20여 년 동안 아들만을 찾아온 저이지만 떨어져 있던 아들이 내 생각을 이렇게 해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용기를 내고 이젠 시댁과 정말 절연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할 도리는 했거든요. 어머님, 윤재 말 들으셨죠?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대요. 저도 이제 윤재 찾았으니 맘 편히 떠나렵니다. 아까 한 말 진짜야. 이혼해 여보. 나도 이제 윤재 찾았으니 남은 내 인생 찾고 싶어.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해줘. 윤재가 성인이니 나도 만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을게. 윤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나도 이제 지겹다. 이 집에서 떠나고 싶어. 그동안 많이 참았어. 뭘 네가 참아? 윤재한테 뭐라고 씹으려길래 제가 저러냐? 넌 하여간 이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애야. 애비야, 냅다 이혼해줘라. 그리고 윤재도 당장 집으로 데려오고. 저거 하나 없다고 집이 뭐 어떻게 되기라도 한대? 다 필요 없어.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왜 다 윤재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저도 이제 지치네요. 그동안 어머니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많은 비 다 맞춰드렸지만 이제 못하겠네요,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해요. 필요하다면 어머님 안 볼 거예요. 뭐야? 아주 여우 하나가 내 아들이랑 손주 다 뺏어가네 아주.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어. 너 윤재 진작 찾아놓고 지금에서야 이러는 거지? 어디 얘기 한번 해봐. 너 나 이제 와서 골탕 먹이려고 윤재랑 애비한테 뭔 소리를 한 거냐? 그만해요. 이젠 안 당하고 살아요. 만수무강하시고 오늘 뵙는 게 마지막이겠네요. 그럼 이만 저 가보겠습니다. 전 그 길로 병원을 빠져나왔고 절 따라 남편과 아들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어머님과 손주로 저와 분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양부모님과 저희 집을 오가며 생활을 했고요. 아들의 양부모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형님 동생하며 아들을 나눠 가졌다고 한답니다. 그래도 우리 윤재가 이렇게 친엄마 찾아서 다행이지. 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윤재 많이 만나고 자주 챙겨줘. 윤재야, 너 엄마가 둘, 아빠가 둘이야. 너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 안 그래?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우리 윤재. 형님, 고마워요. 우리 윤재 걷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줘서 내가 형님한테 정말 많은 빚을 지었어요.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좋은 분께 자란 윤재가 어떤 성품인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면목이 없어서 저희가 두고두고 잘할게요. 형님 동생하며 잘 지내보아요. 저희 부부와 아들 녀석이 가깝게 만들어준 것도 이 양부모님 덕분이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던지. 늦게 찾은 아들이지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줍니다. 참 핏줄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한참 안 보다 만났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 딱 내 아들 같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부자 사이 많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요. 시어머니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고 있어요. 친척분께 듣기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로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윤재 엄마 전화번호 바꾸고 얼마나 찾았는지. 그래도 노년에 갈 데가 없잖아. 윤재 할머니도. 후회되시겠지. 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아들도 손절해. 뭐 별 수 있어? 늙어가는데 그냥 양로원 가야지. 아유,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 그 노인네는 벌 좀 받아도 돼.
이제 윤재도 찾았으니 재미나게 살아, 윤재 엄마.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상하게 죄책감은 없어요. 후련함만 있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어머님은 돈 많은 양반이니 양로원 비용은 다 대실 수 있는 분이었죠. 남편도 무슨 생각인지 본인의 엄마도 보지 않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본단 말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절반의 재산을 남편과 아들 이름으로 해놓은 게 있어서 따로 저희도 재산을 챙길 수 있었어요. 손절을 했더라도요. 하지만 저는 돈을 포기할 만큼 한평생을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상처도 있기에 남편이 지금까지 정말 용서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진 말이죠. 그래도 그동안에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은지 뭐든지 잘하려고 해서 용서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운하고나 내 남편이기도 하고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때 늘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생각해서 말이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저의 전성기 같아요. 삶의 의지도 잃어보고 행복도 해보고 참 굴곡이 많았던 인생,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 속에서 위로를 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계세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제가 태어나고 난 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우셨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 하나만 보고 견뎌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더 늙기 전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공감대도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셔서 거의 시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지영 씨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셨고 엄마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죠. 그런 엄마가 저도 애틋하지만 지영 씨도 엄마가 애틋하시겠어요. 어머, 그죠? 저도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준호 씨는 이해를 해 주시네요. 아,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홀어머니라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가 공감도 잘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애틋한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약간 싹싹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했답니다.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른 상추 같은 채소들을 파셨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상추 파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저 대신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듣고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처럼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긴 웬일이니? 나 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준호야, 너 엄마 자꾸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엄마, 지영이 괜찮은 애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보고 생각해 보라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긴 하셨지만 부족하게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 우리 엄마 소녀같이 섬세하신데, 왜 이렇게 고집이실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일단 지영이가 가지고 온 한우부터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남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에 그럭저럭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의 연애는 어쩔 수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다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시기도 했답니다. 제가 찾아가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엄마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시고는 결혼 허락을 받으셨어요. 조건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물 예단을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엄마는 묵묵히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혹시라도 결혼해서 미움을 받을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객분들 식사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엄마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마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행동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셨거든. 그래서 서운해서 그런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신가? 갑자기 저러니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도 노력할게. 괜찮아, 준호 씨. 나도 이해는 해.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시면서도 내심 서운하시기도 한가 보더라고. 나도 더 노력한다 보면 어머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고마워. 나도 어머님께 잘할게. 준호 씨만큼 우리 엄마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마워. 정말 친엄마처럼 우리 엄마 좋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딸인데 어쩔 때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 같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만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양 불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결혼 후 집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은 언젠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면서 막말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쭉 살았던 집이었어요. 자가로 구입을 한 집이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어요. 예, 이 집은 전세니 월세니? 하긴 니네 집 형편에 자가로 마련했던 건 아닐 테고 니네 엄마가 상추 팔아서 집 하나나 살 수 있었겠냐? 혹시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뭐야 사돈인데. 거기다가 나 여기 집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좀 민망하다. 아니 준호야,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니? 시모는 당황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당황해하다가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달래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의 말은 굉장히 경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답니다. 시어머니와 나간 남편은 한참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보니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달래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지용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진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대꾸하니 너무 놀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 전화 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준호 씨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말하면서 니네 엄마라고 한 적 있어? 매번 우리 엄마는 사돈 어르신 안 사돈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지용씨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관계 개선하라고 엄마 모셔왔더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후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다툼 후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예민해졌고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만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계실 땐 막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예,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니? 친정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아, 미안하다.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통에 나도 말하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라. 당신도 사과해. 에휴, 미안하다. 남편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부가 집에 애정이 전혀 없었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모의 막말에 저 대신 화를 내주신 건 시아버지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때 왜 시아버지가 가정에 애정이 없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언젠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마다 제가 나가면 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다 같이 보는 건 참석을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나 당분간 시어머니랑 당신만 볼 때는 같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머님도 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당신 보려고 하신 거잖아. 나도 갈 때마다 힘들고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자주 봐야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소?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엄마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피하면 엄마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머님, 항상 내가 같이 갈 때마다 불청객을 본 것처럼 보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는 걸 좋아하실 거야. 지영씨, 당신 너무 당신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 엄마도 별 불평 없이 보는데 왜 아랫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럼 어머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실 때 당신이 좀 말려주던지. 상처는 매번 내가 받는데 어떻게 안 피해? 엄마가 언제 말을 이상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남편과의 오랜 언쟁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저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지만 저의 완강한 말을 듣곤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가도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정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충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썼던 게 아들인 저희 남편 물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가에 가면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음식은 지저분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되었죠. 예, 너 어차피 밥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거나 나랑 먹어 치우자. 네? 어머님,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시고 새밥이랑 반찬 같이 먹어요. 저도 남편이랑 새반찬 먹고 싶어요. 너는 없이 자란 애가?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이것도 다 돈인데 너랑 나랑 먹어 치워야지.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얘 준호야, 얘 집에서도 그러니? 아낄 줄을 모르네. 아유, 못 사는 친정이라 제법 아낄 줄 알겠다 싶었더니만 너 준호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아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 얘 좀 봐라 준호야.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나 하겠니? 준호야, 얘 진짜 무섭다. 그지?
지영씨, 이제 그만해. 그거 그냥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럼 됐지? 아유, 준우야. 네가 왜 이런 걸 먹어? 그냥 새만 먹어. 이거 뒀다가 엄마가 먹을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엄마. 그만하고 앉아서 밥 드세요.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매번 제가 못 사는 집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가 못 사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음식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가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매번 남은 음식은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시가로 가는 발걸음을 줄였답니다.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게 넘어가면 안 돼? 꼭 굳이 그 앞에서 면박을 줘야 하겠냐고. 엄마가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힘들게 키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말라붙은 밥 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어. 아니, 당신은 새 반찬 먹는데 왜 나는 눌러붙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잖아. 좀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아끼자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왜 자꾸 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남편 대우하는 걸 못 배운 건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우리 집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앞에서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노력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남편 대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우리 집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겠거든?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운 걸 아시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에게 오라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에 점점 집에서 나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매일 퇴근을 시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이 넘어서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 엄마에게도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잔업이 있다며 친정 가기 전에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 뭐하니? 준우랑 아직도 화해 안 했다며? 에이그, 이럴 때는 여자가 살랑살랑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 네? 아니에요. 준호 씨랑 그냥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이것 봐. 그냥 오라면 좀 와. 준호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공터 있지? 거기서 장터가 열린다더라. 구경거리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보자. 이따 3시까지 오렴. 시모는 뭔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일일 장터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부른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신이 난 얼굴로 제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 있었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그 장터에는 엄마가 채소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모는 그 앞에서 신이 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어머, 사돈. 아니, 여기에서 상추 팔고 있어요? 아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벌어? 아유,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사이랑 딸도 왔네.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장터 연다고 해서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왔어, 딸. 어머, 엄마 있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많이 좀 파셨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파는 거지. 아이고, 재미삼아 팔면 어째요? 이거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지. 사돈, 내가 여기 상추 다 사줄게. 얼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 주최한 곳에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참석한 거예요. 에이, 사돈. 나 상추랑 채소들 이것저것 가져갈게. 이 정도면 얼마야? 아, 그럼 이 정도는 4만 원 되겠네요. 여기 수익금은 다 기부하니까 저기 놔주시면 돼요. 기부? 아니 사돈한테 주는 게 기부지. 원래 못 사는 사람 돕고 사는 게 기부잖아. 사돈, 돈 10,000원도 없지? 잔돈도 없을 테니까 남은 건 그냥 가져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사야 하나? 사돈,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받으라니까. 시모는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에 거들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어머님, 그래요. 잔돈 주지 마시고 그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뭐? 당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 선 넘었어. 내가 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희 집 이쪽인 건 모르셨나 보네. 야,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 참나, 사돈네 동네에 와서 창피하게 채소 장사하는 것도 참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요, 사돈? 시모는 얄미운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저는 사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돈 어떻게든 받을 걸 그랬네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떵떵거리길래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는 눈도 없네. 여기 파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장터라고. 눈이 없어요? 뭐라는 거야? 사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상가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사돈은 돈 500도 없는 거지야? 상가? 월세? 아니, 상가 월세라니. 아니, 어떻게 그걸? 사정이 나간 것 같아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바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 당신 가게 상가 건물주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가버렸죠. 엄마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떨린 마음을 진정하셨어요. 티는 안 났지만 처음 엄마가 제대로 따져봤던 것이라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터가 끝나고 엄마와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판 것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지방에 작은 땅을 사셨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들을 기르고 기른 채소들을 장터에 나가 파셨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잘 팔리기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남겨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지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채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구나. 아, 엄마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인데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상가 건물을 샀어? 아, 처음에 샀던 땅이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랑 해서 새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어차피 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어서 바로 처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 농사 지을 땅을 더 사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상가 건물 괜찮은 거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산 거지. 아, 난 엄마가 상가 건물 산 것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거고 엄마 진짜 알부자네? 그러게. 남편 없이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그래도 길을 잘 터주고 가서 엄마가 덜 고생이지 뭐.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도 나는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니네 시어머니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할까 싶다가 왠지 모르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었나? 암튼 관리업체에서 사돈이 6개월 정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던 상황이었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월세를 그렇게나 밀렸어? 그러게나 말이다. 너 결혼할 때도 자기네는 너 말고도 떵떵거리는 집안 여식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 하더니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라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준호가 너무 싹싹하고 밝아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지. 아휴,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엄마, 내 눈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 자책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나 죽었던 기가 쭉 살아났어. 엄마는 왠지 자신이 시모를 만나 단판을 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같이 시모는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엄마 마음을 돌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월세를 해결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제발 가게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1년 정도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내용 증명이 가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밀렸던 월세를 모두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길래 내가 미쳤었나 봐. 괜찮아, 이제는. 나 준호 씨랑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 헤어지면 못 산다니. 당신 엄마랑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돌려줄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부당 대우를 증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될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채소 판매하는 일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장터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농사도 직접 짓고 있잖아. 엄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지영아,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처음 장사했을 때가 너 4살 때였거든? 그 어린아이를 장터 구석에 가만히 앉혀두고 정신없이 채소 팔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부터 옆가게 언니들까지 다 널 돌봐주었어. 내 사정을 아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널 돌봐주더라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만둘 순 없지. 그래도 엄마, 이제는 쉬엄쉬엄 해야 돼. 건강도 생각하고. 아빠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게,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었네. 이젠 농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번처럼 기부장터는 참석하려고. 그건 괜찮지? 엄마는 장터가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는 공간이라며 되도록이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장터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아빠의 그리움과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엄마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해 드리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6세가 된 인천 송도에 사는 여성입니다. 평생을 살고 지냈던 고향을 떠나 최근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아직은 모든 게 참 낯설기만 하네요. 으리으리한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이 정말 편리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길을 다니며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왔던 저였지만 한순간의 사건으로 지금은 이렇게 높은 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남들이 살아온 사연을 듣는 일이 유일한 낙이 되었네요. 몇 달 전에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고 서툴고 부족하지만 남들처럼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0년 전 남편과 사별해 2 아들을 홀로 키우며 이일저일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주변에서 도와줄 친인척도 없었고 서로 의지할 사람은 세 식구뿐이었죠. 그나마 두 아들이 사춘기가 와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엄마한테 효도한다며 바르게 자라줘서 그 힘든 세월들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됐어요. 주변에서 소방관 사이를 얻고 싶어서 하루에도 맞선이 몇 번씩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첫째는 뭐든 알아서 잘 해내더니 결국은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치과의사 며느리를 데려왔더군요. 하지만 둘째는 어딜 내놓아도 항상 불안하며 장가나 잘 갈 수 있으려나 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한 번은 첫째가 화재 진압으로 긴박하게 출동하는 상황에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은 얼마 전 둘째가 새로 뽑은 차였어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차를 소방관들은 법대로 하겠다며 강제 처분을 내리고 말았죠. 결국 둘째 차를 망치로 깨부셨던 적이 있었네요. 깨진 유리창으로 호수관을 연결해 화재를 진압했었고 무사히 화재가 진압되고 나자 그 차가 동생의 차라는 걸 형은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두 형제는 만나면 싸우며 점점 클수록 사이는 더욱 안 좋아졌네요. 이럴 때 아이 아빠라도 있어서 혈기왕성한 두 사내 아이들을 달래고 화해시켜주길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학교 다니며 제품에 있을 때는 두 녀석 다 사이도 좋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는데 성인이 되고 잘 나가는 형이 탐탁치 않았는지 자꾸 사이가 멀어져 가더군요. 그러다 첫째가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해서 나간 후로부터는 더욱 형제들이 소원해지고 말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첫째만 신경을 많이 썼지 둘째는 아빠가 없는 후로부터는 홀로 지냈다고 봐도 무방했죠. 서로 연년생이었는데 형이 대학을 간 바람에 둘째까지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군대에 가면 어떻겠냐며 이야기를 꺼냈더니 예상대로 아들은 펄쩍 뛰며 왜 형은 대학 가고 자기는 군대에 가야 하는지 난리를 치더군요. 난감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둘째가 울고 떼를 써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둘째는 이를 악물며 군대를 갔고 제대한 후 홀로 서기를 했네요. 처음에는 배달 일을 하더니 돈이 안 된다며 막노동 일을 시작했고 건설 현장을 다니며 일을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는 높은 자리까지 가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래도 밥벌이는 하면서 사는 게 참 감사했어요. 하루는 둘째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며느리를 소개해 줬는데 저와 큰 아들 내외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며 쐐기를 박더군요. 엄마랑 형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알겠는데 나 이제 30살이야. 나도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내 결정에 모두들 따라줬으면 좋겠어. 수경이랑 결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래,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수경이라고 했나? 내가 편하게 할게. 둘이 얼마나 만났길래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수경이는 학생 같아 보이는데?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이도 나는 것 같고 부모님도 알고 계시니? 양쪽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러시죠? 오빠랑 10살 차이라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고 적은 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서로 불편한 것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싸울 일도 안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래,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보다 나이 차이 나는 부부들 얼마나 많아. 그래도 다들 잘 살잖아. 수경이가 부모님들을 다 일찍 여의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쓰여.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수경이 평생 지켜주고 싶어. 그래도 도련님, 이건 아니죠. 10살 차이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없다면서요. 집안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오래 잘 살아요. 도련님만 좋다고 결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 꼭 이 결혼 하셔야겠어요? 그래, 너 그럼 못 쓴다. 10살이나 어린 재수 씨를 데려오다니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네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10살이나 어린 재수 씨를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다들 왜 그래? 띠동갑도 아니고 고작 10살 차이야. 생각하기 따라 다르다고. 많으면 많겠지만 띠동갑보다는 적잖아. 요즘 이런 건 흉도 아니야. 아무튼 날짜 잡고 그냥 식사하는 걸로 결혼식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야외 식당을 빌려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왕 결혼을 하기로 한 거 가족들의 축하 속에 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둘째 내외는 독립할 여력이 되지 못해 저와 함께 지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와 산다는 게 잘하는 건지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하지만 의외로 둘째 며느리는 마냥 어릴 줄만 알았는데 그건 제 편견이더군요. 싹싹하고 눈치도 빨라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재빨리 알아채고는 들어주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일찍 부모님을 잃어서 그런지 저를 엄마처럼 아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렇지만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가 탐탁지 않은지 미워하는 게 눈에 보였고 오히려 제가 그만 좀 하라며 말릴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네요. 동서는 아무리 어머니 집에 얹혀 산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해놔도 되는 거야? 지운다고 지운 건데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어제 집안 대청소한 건데 어머님은 항상 괜찮다고 하셔서 형님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쳐볼게요. 어머님보다 형님 눈에 드는 게 어렵네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잔소리했다고 비꼬는 거야? 동서 입 있다고 할 말 다 하는구나. 내가 시집살이 시키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 못하는 걸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동서 무서워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다. 아이고,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어디 시애미 앞에서 며느리들이 다투고 난리야. 청소는 됐고 어서 음식이나 만들자. 두 아들의 사이 역시도 좋지만은 않았네요. 덕분에 이 편 들다 저 편 들다 아주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우애도 깊고 서로 형 동생하며 잘 지냈는데 그날이 무척 그리울 때가 많았어요. 자식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살면 좋은데 저희 집은 첫째 내외는 여유 있게 잘 사는 반면 둘째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더 쓰이는 건 둘째 아들 내외였어요. 첫째야 둘이 잘 벌고 하니 별 문제가 없는데 둘째 내외는 하루빨리 제품에서 독립해 나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걱정은 저 세상 가서까지 한다는 말이 있듯이 평생 할 수밖에 없는가 봐요. 잘 살고만 있을 줄 알았던 첫째 며느리가 어느 날 울면서 한밤중에 집을 찾아왔고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두 귀로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 한밤중에 무슨 난리야?
너희 싸웠어?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그렇지. 이 야밤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머니, 저 그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어떻게 부부가 그래요? 모든 걸 함께 나눠야 부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길래 소방서에 전화해 봤죠. 근데 한 달 전에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니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요.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했는지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따져 물었죠.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글쎄 사업을 한대요. 불만 끄고 사람 구하는 일만 해본 사람이 무슨 돈을 벌 욕심이 생겨서는 잘난 소방관을 때려치우냐고요. 정말이야? 너랑 아무 상의도 없이 소방관을 나왔다고? 아니 무모하게 왜 그런 짓을 했지? 사업은 또 무슨 이야기야? 알고 보니까 3달 전인가 군대 선임이 자꾸 불러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군대 선임이라는 사람이 신랑을 바람 넣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데 제 촉이 맞아요. 앞으로 무슨 전기 사업이 뜰 거라면서 주식에 투자하겠다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주변 선배들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도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 여러 봤는데 이제 어떡해 어머님. 걱정 마라. 내가 이 녀석을 만나서 당장 정신 번쩍 들게 할 테니까 너는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라. 지금 이런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하겠어.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명예롭다며 항상 소방관이라는 본인 직업을 만족해하며 지냈던 첫째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앞으로 군대 선임과 투자를 해보겠다며 돈은 아내가 당분간 벌고 주식 공부를 하겠다는 첫째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라도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니 등짝에 손이 올라갔네요. 첫째 아들은 제 말에도 소용없었고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기어이 본인이 원하는 주식 공부에 뛰어들더군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아서 오는지 둘째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태롭다는 연락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둘째 며느리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꼬박 넘는 시간을 수술했지만 아들의 몸 상태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고 겨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네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며 돌아갔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항상 첫째 아들이 먼저였고 뭐 하나 제대로 둘째를 위해 해준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떠나 보내게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밤잠 못 자며 아들 곁을 지키는 일뿐이었죠. 그쯤 첫째에게는 투자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지경이까지 일어나고 말았네요.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냈는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내려가게 되었고 밤을 꼬박 새우는데 첫째네 애가 급하게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말았네요. 내일 와도 된다는데 왜 온 거야? 어차피 면회도 안 됐는데 어서 돌아가라. 그네는 둘째한테 한번 가봐. 내가 집에 보내긴 했는데 애가 울상이 돼서는 집에 잘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 건지.
수경이가 불쌍해서 어쩐다니. 부모님도 그렇게 세상 떠나보내고 이제는 남편까지 없이 어떻게 그 슬픔을 다 감당하는지.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동생이 안 됐지만 가망 없어요. 엄마도 의사 말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우리들이 결혼할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험에 대해서 잘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그걸 못해서 뼈 빠지게 고생했다면서. 동생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거 엄마가 재수씨 좀 잘 설득해서 동생 세상 떠나게 되면 어떻게 그 돈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야? 동생이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이 나와? 그동안 너는 하고 싶은 거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동생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지금 네 사정이 급하다 해도 그렇지. 네 동생이 아파하는데 오직 너 살 것만 생각하니?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인데 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고개를 저어야지. 그게 사람이지 이놈아. 그러게 도대체 무리하게 왜 그런 짓을 해서는 잘 다니는 소방관을 때려쳐? 설령 둘째한테 돈이 나와도 그 돈은 수경이 거다. 너희는 절대 탐내면 안 돼. 알아들어? 무슨 염치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야? 너 정말 내가 아는 내 아들 맞는 거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나도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엄마 첫째 아들도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고요. 우선 한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둘째는 의사도 가망 없다고 하잖아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동생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데 나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는 둘째도 잃고 나마저 잃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 돈 나오면 저희 급한 불부터 끄고 제가 차차 갚아 나갈게요. 어머니가 재수씨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희 진짜 서방님 그 돈 없으면 뿔뿔이 흩어져야 해요. 지금 제 치과도 문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고 친정한테 손도 벌려보려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 사람이 괘씸해서 아예 보실 생각도 안 하세요. 어머니 아들 때문에 저는 무슨 고생이에요? 잘 나가던 치과 원장이 남편 잘못 만나 지금 빚더미에 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희가 오죽 급했으면 이런 한밤중에 어머니를 몰래 찾아왔겠어요? 정말 이러다 빚쟁이들한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이라고요. 서방님이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저희라도 살아보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아주 보자 하니까 니들 당장 나가라. 어디 아픈 동생 앞에서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사실을 수경이가 알아봐. 지금 마음도 좋지 않은데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돈이나 탐내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첫째 내외는 결국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 둘째 아들은 끝내 제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됐네요. 어떻게 그 긴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둘째 날이었어요. 아무리 둘째 며느리를 찾아봐도 안 보였고 혹시나 어디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첫째 내외와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안 받자 느낌이 좋지 않아 집으로 가보았는데 둘째 며느리 짐들이 몽땅 사라져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순간에 둘째 며느리는 제 곁에서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네요.
아들의 장례식을 끝내고 납골당에 아들을 놓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첫째 내외는 동생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나와야 했고, 저는 살았던 집을 팔고 평수가 작은 집에 들어가 첫째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착실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며느리 역시 고맙게도 저희 아들 곁에 있어주면서 아는 선배의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네요. 저도 없는 살림에 마냥 놀 수만 없어서 당장 급한 대로 저를 받아주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짬짬이 공장에서 부자재를 받아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가 그저 돈만 악착같이 벌며 빚을 갚기 바빴고 서로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던 것 같네요. 결국 첫째 아들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게 된 날, 큰 며느리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아들에게 거침없이 퍼부으자 아들 역시 술 기운에 며느리와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면서 그 뒤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당신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와중에 술이 넘어가? 나는 매일 환자들 입안만 쳐다보며 당신이 벌어놓은 일에 대해서 수습하고 있는데 술 먹을 시간에 대리라도 뛰어서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꼴이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우리는 아이도 없고 얼마나 좋아. 내가 뭐 좋다고 이 나이 먹으면서 당신 뒷바라지를 해야 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 이런 부업이 얼마나 번다고 내 눈앞에서 청승 떨면서 이런 짓을 꼭 해야 해? 무능한 부모라고 광고할 일 있냐고. 우리 엄마도 뭐 하나 더 벌어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은 며느리가 되어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식사 한번 제대로 차려드린 적이 있기나 해? 그러면서 내가 맨정신으로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이렇게 버티기 힘드니까 술이라도 먹는 거지. 아내라는 사람이 그것 하나 이해 못해줘? 정말 지겹다. 어머니라도 내 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좀 해봐. 요즘 내 나이 먹고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 가까워도 좋으니까 어디 원룸이라도 알아봐서 어머니랑 따로 살게 해. 안 그럼 나 정말 당신이랑 못 살아. 너 진짜 너무한다. 엄마한테 이제는 나밖에 없는데 이 집도 엄마가 한 거잖아. 근데 엄마를 내보내라고? 재수 씨는 엄마랑 참 잘 지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다 정말. 그 애랑 나랑 같아? 나는 명색에 치과 의사 원장이나 했던 사람이야. 지금은 잘난 남편 둬서 이런 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어디서 비교할 게 없어서 집 나간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가뜩이나 속상한데. 차마 방 안에서 몰래 듣고 있다는 걸 첫째 내애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방불을 끄고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식도 자식 나름이라더니 그렇게 둘째한테 못해준 거 다 해가며 첫째를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지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 심정도 이해가 갈 것 같았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 의사 되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이런 집에서 하루하루 지낸다는 게 며느리 성격상 많이 참다가 결국 터트린 걸 잘 압니다. 그동안 식당 일로 번 돈으로
첫째 내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원룸을 구했고 나가 산다고 말했네요. 제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첫째 내외와 잘 살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러서 도저히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서 그나마 소일거리로 폐지 줍는 일을 하던 찰나 동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폐지가 보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여자가 제가 찜한 폐지를 같이 줍자며 다가왔고 황당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큰 소리로 저에게 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네요. 같은 처지에 서로 반반 나누면 좋지. 이거 얼마나 된다고 혼자 다 먹을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 항상 내가 박스 가져가는 곳인데 이렇게 날로 먹으면 안 되지. 나도 다음에 많이 주면 줄 테니까 좀 양보 좀 합시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동네 사람도 아니면서 매번 우리 동네에 있는 박스는 죄다 먼저 쓸어가고 어디서 수작이야? 그래 잘났다. 다 가져라. 동네 텃세도 아니고 뭐야. 어차피 같은 처지 아냐?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좀 좋아. 그 박스 줍고 얼마나 대돈 버는지 보자. 에잇! 일진 사나우려니까 별게 다 거슬리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폐지를 줍는 인생이 되었다지만 남들한테 죄 지은 적 없이 살았고 오히려 길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들었지. 저를 한 번 본 여자가 무시하는 말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고 말았습니다. 여자와 언성이 높아질 때쯤 아들내외가 나란히 오는 게 보였고 반가운 마음에 아들에게 가려 했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뒤를 도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제가 여자와 다투는 걸 보고 저를 향해서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딱 봐도 놀라며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여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저에게 달려들으려 했고 저는 제정신으로 서 있을 힘이 없었죠. 주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왔는데 여자는 먼저 머리채를 뜯겼다며 경찰들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자식들이 놀란 마음에 파출소로 들어오자 여자는 더 기세등등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의 모욕감은 정말 눈을 찔끔 감게 만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들어왔고 낯이 많이 익은 중년의 여성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여자 앞에서 오히려 삿대질을 하며 저 대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우리 어머님한테 소리 지르고 행패야? 이 동네 사람도 아니면서 남의 동네나 기웃거리는 게 뭘 잘한 거라고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손가락질을 해? 얼마면 합의할 건지 금액 돼. 어머니 가세요. 여기는 제 변호사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우선 저랑 여기서 나가요. 이 꼴이 도대체 뭐예요? 뭐라고? 어머니? 너 설마 수경이니? 둘째 며느리 수경이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어디가 있었길래 이제야 나타나? 25년 만이지? 잘 지내고 있었던 거야? 네가 그렇게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살아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되고 네가 안 좋은 마음이나 먹었으면 어쩌나 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건강히 잘 있어줬구나. 너무 잘 됐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나타났죠?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함께 사시는 바람에 너무 돌아서 왔네요.
그렇게 도망치듯이 저도 나와서 죄송했어요.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아주버님한테 들키면 당장 보험금 내놓으라며 닥달할까봐 꽁꽁 숨어 살았어요.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안 됐는데. 뭐? 보험금? 너 설마 그때 첫째 내외가 한 이야기 다 들었던 거야? 내가 너 쉬라고 집에 보냈었는데 집에 안 갔니? 제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었겠어요. 그냥 바람 쐴 겸 병원 한 바퀴 돌고 어머니한테 돌아오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25년이 걸렸네요.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실은 아주버님이 하신 이야기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주버님한테 그 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때 저희 임신 5주였어요. 남편이 어머님 생신 때 깜짝 선물로 알려드리자고 하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돈을 노리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미리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게 따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도망쳐 나오게 됐네요. 그렇지만 저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위해 쓰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불렸어요. 아주버님 망하신 거 보고 주식이 무서운 건 알았지만 다행히 큰 욕심 없이 아들 이름으로 해서 주식을 넣어놓고 잊고 살다가 얼마 전에 10배로 불어서 저 부자 됐어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손주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올해 대학 졸업해서 아주 멋지게 자랐어요.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살아? 그럼 첫째가 할 테고, 걔가 너한테 뭔 짓을 할지 나는 안 봐도 뻔해.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 봤으니까 이제 팔 뻗고 잘 수 있겠어.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고 너도 우리 있고 마음 편히 잘 살아. 어머니, 오늘 내일 겪으시고도 이렇게 사시겠다고요? 형님네 하는 것도 다 보셔놓고는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동네 창피해서 어머니 못 본 척 가던데요? 저 그렇게 어머니 둘 수 없어요. 옛날에는 형님한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네네 하며 당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어머니 보호자고 지켜드릴 테니까 저랑 사세요. 아주버님이 찾아오시면 뭐 어때요? 저 변호사도 있고 경호원도 부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아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가겠다고 했지만 수경이의 만만치 않은 설득으로 결국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송도에 와서 살게 되었네요. 수경이는 그동안 못한 효도를 한다며 저를 친엄마처럼 대해주었어요. 제일 먼저 저를 위해 한 일은 병원을 예약해 검진을 받게 해주었네요. 난생 처음 건강검진이란 걸 받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놀랐습니다. 좋은 음식이며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꿈같이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을 못 누리고 간 둘째 아들이 너무 그리운 것만 빼면 말이죠. 수경이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지자 저를 꼭 안아주는 착한 며느리네요. 수경이는 근사한 저녁을 차려놓고는 드디어 25년 만에 아들과 똑 닮은 손주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때는 마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심장이 뛰더군요. 성격도 둘째랑 비슷하고 하는 행동이나 걸음마저도 아빠랑 꼭 닮았어요. 수경이는 저에게 이날만을 매일 꿈꾸며 버텨왔다고 했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저에게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저를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서 항상 좌절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예쁘던지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예쁜 딸 같은 며느리를 저에게 주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몇 달을 살다가 첫째에게 연락이 왔는데 재수 씨가 부호가 된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재수씨, 정말 너무하네요. 내 동생 돈으로 이렇게 부자가 돼놓고 입 싹 다 씻으려고 했다니. 무려 25년이나 숨어 있었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재수씨 돈입니까? 우리 동생 돈이지? 당장 내놔요. 아주버님, 말은 바로 하세요. 정말 저희 남편을 동생으로 생각하셨어요? 저 그날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아주버님한테 땡전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건 순전히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버님은 어떻게 쫄딱 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란 듯이 성공했네요. 앞으로 두 분이 하시는 행동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큰 소리 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경호원 부를 거예요. 정말 너무한다. 우리 한때 가족 아니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돈을 줄지 말지 청하겠다는 거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남남인데 제가 그동안 예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거지 저도 아쉬울 거 없어요. 아주버님은 자꾸 돈을 내놓으시라는데 차라리 기부금으로 단체에 내는 게 좋겠네요. 모르는 사람한테 저도 돈 뺏기기 싫어요. 너희들은 또 싸우니? 정말 지긋지긋하다. 첫째 내외는 욕심 부릴 것 없어. 그럴 자격도 없잖니. 너희들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은 안 해? 언제 철들래? 나도 더는 너희 걸 못 보겠다. 앞으로 인연을 끊고 사는 일이 있다 해도 절대 얘네들한테 10원 한 장 주지 마라. 수경이 네가 그럴 이유도 없고. 수경아, 경호원 안 부르니? 그 뒤로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너무 괘씸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원수라는 말을 첫째를 통해서 실감하게 됐네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첫째 내외를 사람 만들어 놓아야 할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큰소리 치는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사연 영상을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지혜도 얻고 고민도 해결하던데 제 아들내가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을까요? 부모 역할이 부족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